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어제 오늘 난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도 정고점까지 내려가진 않았는데 다른 코인들은 2018년도 정고점 미만으로 내려갔다고 하네요.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 힘드시죠? 예, 저도 물론 힘듭니다. 저는 이제 이런 사이클로 들어가면 이제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사람 취급 못 받는 거 이제 대비해야 됩니다. 웃음이 나오냐고 하시겠지만 제 언어 습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아무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없습니다. 다른 유튜브 영상들에서도 원인 분석은 비슷한 것 같고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파이 쪽에서 또 하나가 사고가 터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보고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 다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자산 청산이 되니까 가장 쉽게 유동성 확보할 수 있는 코인부터 파는 거죠. 그런 대응을 하다가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하나의 또 결과이자 원인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신호가 되고,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또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들어갑니다. 원래 비트코인이 이런 악순환으로 한번 들어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설마 이 가격대가 깨지겠어? 하는 가격대가 깨집니다. 설마가 깨집니다. 그래서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없을 정도로 단기적으로는 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이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키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빨리 팔고 빨리 비트코인은 사기였으니까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킨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014년도에 저처럼 혹은 저희 주변 지인들처럼 비트코인을 알았으면 여러분들이 작년에 부러워하듯이 가지고 있을까요, 비트코인을? 제가 300명 넘는 500명 중에 10명, 20명, 많이 잡아봐야 20명, 적게 잡으면 10명 정도 되고요. 제가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거나 이렇게 보니까 그렇습니다. 500명 중에 20명. 많이 잡았을 때? 그러면 얼마예요? 4%? 네, 4%, 5% 정도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에 들어가실까요? 아니면 95%에 들어갈까요? 그 답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네. 답이 나오셨죠? 댓글로 여러분들이 어디 속하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힘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돈을 좀 버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알려준 게 고맙지만 이럴 때는 지금 원망스럽겠죠. 이게 힘들고, 예, 이해가 됩니다. 고생을 해야 돼요. 자기가 다 고생을 다 한 땀 한 땀 다 고생을 합니다. 저도 사자마자 비트코인 주류화 하려고 했던 윙클보스 쌍둥이와 지난번에 글을 썼던 비트 라이선스 법안, 뉴욕, 그런 주류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이제 핵심 인물들인데, 그들이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는 용어가 없었어요. 제 기억에. 비트코인 빌리버라고 불렀어요. 비트코인 신도들. 비트코인 빌리버라는 용어가 저는 너무 오컬트적이고, 그래서 제가 책에서는 일부러 그 용어를 안 쓴다라고 하고 비트코이너라는 새로운 용어를 썼죠.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2014년도 5월에 쓴 책에서. 그런데 비트코인 빌리버들이 이 주류화에 항의하려고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저는 그걸 봤어요. 직접 외국 거래소에서 10,000개를 던지더라고요. 10,000개를 10,000개씩. 그게 일종의 캠페인이었어요. 너희가 우리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주류화를 해서 주류 세력하고 해가지고 합법화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해가지고 10,000개. 호가였는지 그게 했는지 모르지만 영향을 엄청나게, 공포였죠. 고래들이 10,000개씩 던지니까 그걸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개 시장에서. 그래서 가격이 우수수 떨어져 40%인가 제 기억에 2시간 만에 떨어졌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한 20% 떨어진 건데 여러분 겁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봤죠. 저와 같이 한 분들도 봤을 거예요. 저는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몇 시간 만에 한 40%가 꺼졌어요. 그리고 이제 조롱이 시작되는 거죠. 조롱이. 그래서 지금도 이미 저는 영어 구글로 주로 하지 한글로는 잘 서치를 안 하는데,
영어 구글로 서치를 해도 뭐 조롱 쪽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패닉할 구간이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아직 멀었다. 15,000달러까지 가야지 패닉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도 올라오르네요. 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십니까? 가족들과 특히 배우자들, 뭐 자녀들, 부모님들로부터 이제 그 오태민이라는 사람 내가 사기꾼이라고 그러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 들으실 건데요. 네, 이런 과정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 지금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고 켰다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과연 2014년도에 아셨다면 버텼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이 순간에 내릴 수 있고 그거에 대한 답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향후 행보를 결정할 수 있겠죠. 네. 아무리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렇게 힘들면 버티기가 힘듭니다. 네.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이게 마치 뭐 바닥이 없는 물에서 수영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별, 거울, 창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별을 보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게요. 그런 분들 막 이렇게 본인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이렇게 정하고 논리보다는 이렇게 확고한 딱 그 틀을 갖고 그거에 이제 저처럼 이제 애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제하고 단죄하고 이런 그런 분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어두운 시절은 또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 원리적이고 좀 또라이 같은 근본주의적인 태도가 이렇게 어두운 시절을 버틴 때는 또 그 힘이 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무슨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카톡으로 보내줘요. 또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들 보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그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꼭 이렇게 또 인간이 또 별을 보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시절에 또 우리가 또 어떻게 또 창과 거울만으로 창과 거울을 자신을 보면 뭐 비참하죠. 뭐 가계부 쓰면 비참하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장부 정리하면 비참하죠. 이 별을 봐야죠. 별을. 그래서 인간에게는 별과 창과 거울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참 어렵습니다. 네. 저는 지금 책을 교정하고 있고요. 족보편을 지금 교정하고 있는데 화폐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교정하면서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현상을 너무 이런 겨울 때, 이런 빙하기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저는 어려운 책을 읽었어요. 일부러. 머리가 너무너무 아프게 한 어려운 책. 미제스를 읽는다거나 뭐 이랬는데, 미제스의 책을 이제 화폐와 신용의 이론을 음미하다 보면, 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장부여야 되고, 좋은 정보 신호체계여야 되는데, 거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으로 횡재한 사람이 없어야 돼요. 횡재했다는 소문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읽으면서 영상을 킨 이유이기도 한데 지금 이런 과정이 물론 거시경제학적인 어떤 뭐 이자율, 뭐 인플레이션, 뭐 또 이런 모든 게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바뀐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끄럽지만 종이돈이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웃고 달러는 종이돈이고 우리가 비웃는 종이돈이고 비트코인은 디플레이션 돈인데 디플레이션 돈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돼버린 전형적인 인플레이션 화폐인 것처럼 보이고 이 종이돈 달러가 종이돈인 주제에 굉장히 안전자산이 되는 이런 치욕스러움 이런 걸 진짜 많이 겪습니다. 이런 걸 겪게 되는데 본질은 바뀐 게 없다. 본질은. 근데 이 안에 있으면 이제 본질이 안 보이는 거죠. 막 이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 파도만. 그래서 막 다 던지고 다 팔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본질이 변한 게 없다. 제가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했던 감격. 뭐 바뀐 게 있나요? 2014년도 3월달, 4월달, 5월달에 공부했을 때 내가 깨달았던 것은 이 거시경제적인 환경하고 전혀 무관한 건데 뭐 바뀐 게 있나요? 바뀐 게 없습니다. 본질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공포를 느끼죠. 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 이게 자꾸 횡재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횡재했다라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이게 더 자산이 그걸 따라하고 싶어서 투자하니까 더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런 횡재를 따라하고 횡재한 사람들은 마음속의 장부상으로 횡재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실현해서 나간 영리한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속의 장부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착각을 한 사람들은 다 쓸려나갑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횡재한 사람이 없어져요. 횡재한 사람이 뭐 금을 가지고 특별히 횡재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죠? 다 어떤 방법으로 얻든지 간에 제값을 주고 얻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고 얻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돈은 왜 문제냐? 종이돈은 정부가 횡재하잖아요. 세너리지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허약한 돈이고요. 그래서 미제스를 때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음미를 해보면 횡재한다는, 누가 이거 가지고 횡재했다는 소문이 없어졌을 때 진정한 돈이 되는 건데, 그거는 결국은 역사성이 필요한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엎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할 고생을 다 하게 되는 거고요. 과거에 이걸 발견했던 사람들이 특별한 행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국은 다 시험을 통해서 통과할 듯 하지만 통과를 못하고, 이게 사실 불공평하잖아요. 누구는 2014년도에 하고, 누구는 2012년도에 하고, 누구는 2011년도에 하는데, 누구는 2022년도에 하고, 누구는 2021년도에 하고, 불공평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비트코인을 발견했을 때 저처럼 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간이라면. 불공평하다. 왜 나한테는, 제가 책에 썼잖아요. 왜 나한테는 비트코인이 1,000원, 10,000원이었을 때 비트코인 중요한 현상이라는 걸 말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었을까? 라고 제가 책에까지 쓸 정도로 이제 여러분 처음 만나면 불공평한데, 그 레벨에서 전부 이 등락의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 멀리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을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들 그 테스트를 통해서 다들 어떤 연유든지 간에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한 번쯤 사볼 수 있는데 오래 못 버티죠.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요.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어떤 레벨에서든지 다 겪습니다. 다 겪고 다 그 상황에서 물리고 절망합니다. 그래서 상황 바뀐 게 없다. 상황 본질은 바뀐 게 없고 참 치욕스러운 상황이다. 종이돈인 주제의 안전자산 역할을 하고, 비트코인이 디플레이션 화폐인데, 디플레이션은 그냥 지금 이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된 거죠. 이틀 동안 막 20%, 30%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기고, 스캠이었고, 아무 코드 쪼가리였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던 여러분 자신이 막 원망스럽고, 한편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태미 저런 듣보잡의 말을 내가 믿고 따랐다는 것 자체가 무척 자존심도 상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제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네. 제가 다 겪었지만 지금도 익숙해지지 않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그런데 본질은 바뀐 게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너무 좋은 답이 나올 때다. 여러분들이 2014년도에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이 2018년, 19년의 혹독한 겨울을, 여러분들이 2014년도, 15년도의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비트코인으로서 남아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지금 여러분한테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지만 같이 또 소통하면서, 저는 사실 대학원 시험 문제를 내야 돼서 대학원 시험 문제로 오늘 영상을 켜고 여러분한테 대학원 시험 문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풀겠냐마는 이제 우리 대학원 학생들은 이제 정해 시간에 풀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머리 쓰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런 얘기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래도 좀 손해는 많이 보신 분들이 꽤 되시겠지만은, 지난주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공포감 대단하셨죠? 예. 그런 걸 참 여러 번 겪게 됩니다. 근데 또 이게 의외로 또 이렇게 반등을 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족스럽진 않으시겠지만은, 의외로 또 이렇게 강한 면모를 좀 보여줘요. 예. 이게 뭐가 강하냐 이러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회의론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10,000 깨지고, 이제 다시 이제 $10,000부터는 이제 로그 스케일에서 보면 이제 완전히 다른 차원이잖아요. 지금은 단지 1년 6개월로 되돌아간 거지만, $10,000 미만으로 가면 다시 4년 전, 5년 전으로 이제 완전히 되돌아간 거니까, 나심 탈레버가 얘기했던 악순환, 네.
제로가 되는, 루나가 되는, 비트코인이 루나가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이 된 거라고 이제 막 환호를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아직 2만 달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건 로그 스케일로 봤을 때는 같은 구간이거든요. 10,000달러 이상부터 10만 달러까지가 같아요. 구간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뭐 그냥 가격 얘기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단디 먹고 짧으면 1년, 저는 2년 봐요. 길게 보면 2년. 그리고 짧으면 1년 보는데,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어떻게 자신하느냐? 네. 저처럼 이렇게 두어 번 겨울을 보내신 분들은 그냥 끄덕이실 거예요. 그죠? 자신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삼성전자 주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졌다는 거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경영에 문제가 있어? 혹시 그 이상해?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까 이런 건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가 있지는 않아요.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비트코인은 대부분 다 알려져 있습니다. 몇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주식에 반영되는 그 기업 내부자 정보에 비하면 굉장히 얌전하고 점잖은 정보들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것들. 변수는 변수죠. 국가들의 정책이라든가 변수인데 본질적인 건 아니에요. 그게. 왜 본질적이지 않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되게 짧아서 우리들의 생이 짧으니까 여러분들은 1년도 길게 느껴지고 어떤 분들한테는 한 달도 되게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굉장히 거시적인 시간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오도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500년 된 뭔가의 변화거든요.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이거를 보면 이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왜 비트코인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제가, 저도 막 이렇게 좀 말렸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거 내가 유튜브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한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뭐 제 영상이 그래도 지금 150개 넘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내린 것도 한 20, 30개 되니까는. 굉장히 많이 찍었죠. 그런데 시작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그것이 있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이제 저를 설득한 게, 그래도 좀, 다음번 상승장에서, 사람들이 좀, 알투로 안 갔으면 좋겠다. 무모하게, 100배 이런 거 기대하면서, 또, 순간적으로만 좋았다가 꺼지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비트코인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이렇게 좀, 건너왔으면 좋겠다. 특히 절박한 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게 된 어떤 사건들도 있었고, 제 주변에서. 그래서 하게 된 건데, 이제, 아무리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 독자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다른 코인들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하지 말라 하라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작년에도 그랬지만,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은, 승부를 거시는 건 좋은데 알고 거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거면 또 비트맥시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맥시는 제가 니힐리스트, 도덕적으로 니힐리스트, 정치 철학적으로 무정부주의, 그 다음에 경제 철학적으로 리버테리언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라고 스스로 부를 필요 없고요. 그냥 비트코이너, 비트코인의 의미를 이해하는 비트코이너고 비트코인 투자자, 이게 좋지 않냐. 그래서 저는 계속 비트코인 강했다 시절부터 비트코이너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네, 저는 비트코이너인데 이제 한국에 워낙 최근에 좀 양태가 다른데, 저를 이단이라고 이제 공격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커뮤니티가 생긴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근데 저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혀 제가 언급된 맥락이 아닌데, 이렇게, 강의를 하려면 도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스펙트럼에 누구를 놔야 되는데, 한국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나니까 내 이름을 넣었다고 누가 수업을 들은 분이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작가님 이름 나왔어요.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트코인 맥시멀 쪽에 사람이 없었으면은,
오태민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다. 뭐 하는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강의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없어요, 이 진영이.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아주 굉장히 충성도도 높은 것 같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하고도 가까운 게, 이 하락장을 즐긴다고 하네요. 그래서,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이렇게 하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면 떨어질수록 더 기분 좋아진다라는 게 있다면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가격 얘기는 여러분하고 이제 당분간 우리 하지 말자고요. 웬만하면. 그냥, 이건 투자 안내 방송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 사실 비트코인의 매력에 빠져서 공부하시면, 겨울이 되게 짧아요, 의외로. 그리고, 겨울이라 그래서 계속 똑같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계속, 흥미거리가 있습니다.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대신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긴 호흡을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비트코인 영원이 된다, 이런 거는 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겁은 좀 나죠. 예, 겁은 좀 나는데, 의외로 강하다. 그래서, 비트코인 강했다 책이, 제목이, 어필이 좀 안 되죠. 어쩔 때는, 비트코인 강했다, 이런 말이 듣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두 달 동안 전혀 그 제목이 어필이 안 되죠. 그래서, 의외로라는 말을 넣어야 됩니다. 비트코인 의외로 강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머니맨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읽어가는데요. 이게 제가 한 4, 5년 전에 읽었어요, 이 책을, 머니맨을. 근데 다시 이 책을 읽는 이유, 이제 이번 주 오더클 강의의 주제가, 우리는 이제 니얼 퍼거슨의 제국이라는 책을 이제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금융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항해 시대가 이제 금융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근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화폐 경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화폐 경제를 얘기하면서 금융 시스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머니맨이라는 책은 이번 오도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안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미국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주로 이제 네덜란드, 영국의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 얘기를 하게 될 거고, 일본 잠깐 하게 될 거고요. 이 미국은 좀 시대가 좀 뒤로 좀 밀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당시 제가 4, 5년 전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이 누군지 여러분 찾아보세요. 우리가 다 알고, 이 유튜브에도 제가, 이름은 말 안 했지만 소환했던 분입니다. 이런 좋은 책을 또 번역을 하시니 얼마나 또 지식이 많고, 이분도 그러니까 과는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시고, 네. 인문학적인 접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조금 생각이 부족하시죠? 아니면 알고 계시는데, 제 느낌에는 알고 계시는데, 입장이, 당신의 포지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네, 이 책은 물론 이 역자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설명도 넣어서 아주 책이 풍성합니다. 네, 좋은 책이고요.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 이게 단지 화폐 얘기만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이해를 돕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 자체가. 그래서, 읽고 있고요. 화폐 금융 제가 권했던 그런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어떤 편견을 깨야 되냐면, 아마 이것이 이제 이 번역가하고 저하고 생각이 다른 건데요.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대체로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왔던 그 화폐 시스템, 우리가 화폐 생활을 우리가 뭐든지 화폐적으로 사고 하잖아요. 이게, 이 조선이라고 하는 한반도인들은 이게 사실 불과 100년, 200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얼마 안 돼요, 진짜로. 그리고 미국도, 미국 건국 이후로 화폐 경제라고 볼 수 있지만 상당히 초창기에는 혼란이 있었고요. 계속 혼란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화폐 종류도 많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늦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늦은 건 아니에요. 빠른 데가, 피렌체, 베니스 이런 데는 600년, 500년 되는 거고요. 영국만 해도, 400년, 네. 그러니까 되게 화폐 역사는 짧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오래전에 그렇게 화폐를 우리가 이렇게 도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물물교환이 불편해가지고 화폐를 썼다? 물물교환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런 역사적으로 접근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 물물교환이 불편했지만 왜 화폐를 안 썼냐면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이 책에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여러 다른 책도 읽었지만 화폐에 대해서 비트코이너가 화폐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 뭐 누가 화폐에 대해서 생각합니까 오늘날. 비트코이너들이 제일 화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거예요. 옛날에 미제스 케인즈 프리드만 같은 분들이 하셨고 이런 화폐를 철학적인 개념에서 역사적인 개념에서 이해하시려고 도전을 하셨고 그 이후로 경제학자들은 안 했죠. 그냥 주어진 거라고 받아들였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이 다시 화폐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화폐의 의미, 철학, 역사를 공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를 우리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이 역자 같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지금 시스템이 변화 발전에 온 정점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순환이에요, 순환. 계속 어떤 화폐 시스템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변천이죠, 변천. 변천을 했는데 그닥 발전하지 않았어요. 왜 발전하지 않았냐면 우리는 아직 인류는 화폐에 대해 잘 몰라요. 쉽게 말하면 그 금융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정해진 세팅 안에서는 굉장히 고도화된 지식이지만 문명사적으로 딱 봤을 때는 화폐 금융 이론이 그렇게 문명을 설명하기에 그렇게 썩 아직 발달하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화폐에 대한 미국에서 엽착뒤치라는 중앙은행 가지고 막 처음에 설립할 때 해밀턴이 만들었다가 막 잭슨 대통령이 없애버리고 거의 100년 동안 없다가 또 새로 1900년대 만들어지고 민간 조직으로 해야 되느냐, 국가 기관으로 해야 되느냐, 음모론자들은 아직도 연준이 민간 회사인데 이거 원래 미국에 처음에 설립 때도 그랬어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 나와요. 해밀턴이 왜 민간 회사를 만들었는지 정치로 분리시켜야 된다고 봤던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중앙은행 얘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시스템 비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주식과 채권과 코인과 가격이 너를 뛰고 이게 전혀 정상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이래요. 원래. 그래서 왜 문물 교환을 인류가 오랫동안 했냐면 믿음직스러운 화폐가 없는 데다가 믿음직스러운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금도 불편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희소했고 그리고 표준화가 어려웠고 그래서 이렇게 화폐 경제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정점에서는 쓰이죠. 로마 때 쓰였고 이렇게 중국도 보면 이렇게 이제 평화적이고 안정기 때 집회도 쓰였던 적이 있고 이런데 반드시 뒤끝이 안 좋았죠. 예. 화폐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시면 비트코인이 띵 와닿을 텐데 이게 참 이거는 이제 언어하기도 뭐하고 저같이 이제 완전히 문외한이니까 학자가 아니니까 자유로움이 있어서 막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학자들은 이런 말 못할 걸요. 근거를 대라고 당장 할 거고 완전히 찍힐 겁니다. 화폐는 모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화폐는 모순이에요. 인류가 만들었지만 썩 훌륭한 발명품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예.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미시적인 주체들한테는 좋은 화폐가 거시적인 국가나 이런 거에는 안 좋아요. 예. 이거는 완전 법칙은 아닙니다. 근데 거시적으로 좋은 화폐는 또 미시적 개인한테는 안 좋아요. 그래서 한 가지 예만 들어드리면 미국의 남북전쟁 있잖아요. 남북전쟁에 북군이 이겼잖아요. 우리는 이제 역사를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져서 보니까 역사를 필연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지금의 금융 시스템이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선전은 우리보다 못났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역사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거니까 역사적 사건들은 필연이다라는 어떤 우리 사고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북군이 이기는 게 필연은 아니죠. 그리고 설사 그게 필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안 되죠. 분석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거는 병자호란 얘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북군이 이긴 이유 중에 하나가 북군에는 제이쿡인가? 라는 엄청난 채권 판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부의 채권을 팔아줬어요. 전시 채권을. 근데 남부는 면화를 남부는 이제 그 당시에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봤을 때 남부는 훨씬 더 북부보다 더 필요한 파트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부는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후에 남부는. 왜냐하면 면화가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가갖고 면직공업을 이제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옷이 다시 미국에 가서 팔리는데 북부는 이제 국가 보호 유치 산업들이 막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북부는 이제 고립되어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고립적인 어떤 독립적인 보호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강한 거니까 오히려 지금으로 따지면 북부가 트럼피즘이었던 거고 지금하고 많이 바뀐 거죠. 남부가 세계화주의자들이었던 거죠. 노예제도도 하나 있지만 그건 오래 묵어있던 어떤 그런 미국이라는 이상주의자들이 세웠거든요. 미국이 이상주의자들과 미국의 현실의 괴리에서 미국이 신음을 합니다. 지적으로. 이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게 괴롭거든요. 제가 오덕후의 세계관은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다가 서부주들이 확장이 되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이 됐고 물론 이제 인류 문명사적으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그 위대한 걸음입니다. 그걸 부정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문화상대주의적으로 보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만 이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남부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실제로 로스차일드를 비롯해서 남부를 많이 지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부가 그 항구를 못 지켜요. 그래서 해군에서 무너져요. 육군에서는 남부가 기마병들이 있었고 귀족들이니까 용맹했고 귀족들이 평상시에 일 안 하고 그 말 타고 연습하니까 귀족들이 사무라이 기질이 더 강했던 거고 북부는 그냥 일반 서민들을 모집한 거죠. 이건 이제 단순한 도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북부가 되게 남부를 우습게 보다가 왕창 깨져요. 육군에서. 기마대도 있고 남군들은 귀족들이 싸움 잘하거든요. 그런데 뭐 일하다 나왔으니까 북군은. 그런데 이 해군에서는 달라요. 이 남군이 뉴올리안스 해역을 봉쇄하고 그 결국은 함락을 시켜요. 그래서 남부가 미래에 있을 면화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 채권을 발행한 게 유럽에서 안 팔립니다. 남부 시민들한테 파는 것도 실패했고요. 그래서 남부는 종이돈을 찍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북부는 면화 같은 담보물이 없고 그냥 정부의 약속에 근거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 쿡이라는 이 채권왕이 이걸 엄청 잘 파는 거예요. 애국심 막 자극하면서. 그리고 자기 수수료도 엄청 줄이고, 단지 독점권을 받았죠. 그래서 수수료도 뭐, 판매액의 5% 이렇게 요구하는데 은행들은 8분의 2%, 뭐, 1%도 아니고 8분의 3%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조건입니다. 이걸 다 팔아요, 막. 넘치게 팔아요, 막. 애국심 막 줄 서가지고 팔고. 할인 판매도 아니에요. 채권을 사가지고 바로 이렇게 자기가 재판매하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스템인데 사람들이 막 신문 광고 보고 막 눈물 찔찔 흘리면서 막 줄 서 사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여기 생생하게 나옵니다. 남부 이야기는 이제 제가 다른 책에서 읽은 거고요. 예, 여기 남부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근데 전쟁 중에 남부는 그래서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뭐 200%, 300%까지 갔고요. 북부는 70%대에서 선방을 합니다. 그린백도 많이 떨어졌는데 100%가 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전지전기 때. 채권 워낙 잘 팔아가지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이 안에 어떤 그런 여러분들 숨겨진 함의가 있습니다. 북부는 채권을 팔아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했지만, 인플레이션 70%인데 채권이 금리가 6%였어요. 그러니까 그 채권을 사신 분들은 그냥 돈을 정부한테 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걸 팔았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샀겠어요? 약사 빠른 북부에 이 월가의 은행가들이 산 게 아니고, 이 쿡이라는 사람은 그냥 엔드유저라고 해야 되나? 그냥 농민들. 상공인들, 그냥 이 채권을 그냥 20년 동안 진짜 보유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한테 판 거죠. 예. 광고, 매스미디어를 이용하고, 애국심을 자극하고, 마케팅적인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성공합니다. 자, 좋은 돈이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끊임없이 양털을 깎을 수 있으면서 양들로 하여금, 믿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쿡이 했던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겨야지, 북부가. 그래서 미국을 지켜야지.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 끊임없이 이렇게 정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자꾸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중들이 자꾸 속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속잖아요. 그죠? 안 속고 자꾸 대책을 마련하죠. 부동산, 뭐. 어쩌면 주식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그래서 나왔으니까 비트코인 도망도 가고. 그러니까 화폐 경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분업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 시스템에서 엄청난 번영을 가져다 준 것 같지만 화폐라는 것 자체가 이 쿠기판 채권과 같은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현실.
국가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해결이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행위 주체로서 포지션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문을 보면서 거시적 행위 주체로서 나라가 이러면 되겠어. 나에게 윤 대통령 이렇게 해야지. 이거 완전히 뭐네. 뭐 이렇게 할 때는 거시적인 행위 주체가 온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루를 그 신문 볼 때 외에는 미시적인 행위 주체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밥이 맛있고 어디가 더 싸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비트코인을 고민할 때는 본인 포지션을 자꾸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내가 미시적인 행위 주체인지 거시적인 행위 주체인지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중앙은행에서 일을 한다거나 국가 관료라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굉장히 골칫거리라고 볼 거예요. 비트코인. 야, 이거 골 때린다. 이거 골칫거리다. 저도 그렇게 볼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게 제 포지션이고 제가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비트코인을 딱 2014년에 딱 발견하고 딱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내가 일단 그때 지금만큼의 공부량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 이제 감이 잡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나한테 되게 좋은 건데 우리 가족한테 되게 좋은 건데 그리고 전 세계의 미시적인 행위 개인들한테 무지하게 좋은 건데 근데 많은 나라들한테 이거 치명적이다. 이거 중국한테 치명적이고 러시아한테 치명적이고 인도한테 치명적이겠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그때 썼던 글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다 거부를 해요. 러시아는 지금 뭐 스위프트 코드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지만은 이제 안정화되고 유럽하고 타협을 하면 다시 돌아갈 거예요. 비트코인 금지 이렇게. 예. 그러니까 어떤 나라들의 국가한테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폐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화폐 금융을 읽고 수학적으로 막 써있고 채권이 뭐고 막 채권 이자율 수익률 막 이런 거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건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편하지만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들, 역사적인 변천은 우리가 어디서 공부를 하겠어요. 저는 이거를 끙끙 앓으면서 겨울을 2번 지나면서 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닥친 대로 읽었단 말이죠. 그리고 닥친 대로 읽어서 쓰레기도 많이 읽었지만 이렇게 좋은 역자가 번역한 이런 좋은 책도 읽어서 정리가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런 얘기가 뭐가 필요하냐고 생각하겠지만 너무 시간의 지평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최소 3년 보라 그랬잖아요. 이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2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년만 보면 여러분들이 고생한 게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나 은하나 정부의 지폐나 이런 걸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부의 지폐나 미시적인 행위자건 거시적인 행위자건 이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모든 게. 예.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 정부도 골 때리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모르겠거든. 근데 비트코인은 우리가 아직 비트코인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지. 그리고 지금 투기 세력도 있고 진짜 비트코인은 작전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이 정도니까 다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작은 돈 가지고 이렇게만 장난치는데 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식 가지고 이렇게 비트코인이나 루나에 들러붙었던 그런 세력들이 그런 짓을 하면 지금 다 쇠고랑 차야 돼요. 그런데 이게 와일드 웨스트로 놔두는 거예요. 미국도 알면서도. 왜냐하면 오히려 권장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떨어져 나가니까 대중들이. 근데 결국은 이건 순리다. 왜냐하면 시금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잣대가 없는 세상에서 특히 화폐 시스템에는 잣대가 없고 잣대가 없는 시스템에 다 불확실성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딱 가장 중요한 그 확실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 2100만 개. 예. 이게 그 희소성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예측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고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는 이게 주주의 사실이죠.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아는 걸 내가 아는 거죠. 그 주주의 사실, 공지성. 이 공지성 때문에 온갖 그 지랄을 다 하는데, 현대화폐는 우리가 가장 오래된 국가가 카톨릭이거든요. 카톨릭? 이건 종교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 시스템의 많은 부분은 카톨릭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론적인, 철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은 하나잖아요. 하나. 이게 대단한 거예요. 2000년을. 어쨌건 그런 조직이 어디 있어요. 2000년 동안 단일체로서 온 조직이 없잖아요. 이 카톨릭의 이제 개신교하고 다른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이런 방면에서 공부한 거지 카톨릭 교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화채설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는데 그 피하고 이제 그 살을 이제 포도주하고 빵으로 이렇게 대비를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에서 그걸 이제 기념하는 걸 하는데
개신교는 뭐 종파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그냥 루터교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는 의례다. 이거는 그걸 기억하는, 추억하는 거지. 이건 의례다. 근데 이 카톨릭에서는 이게 이름이 있어요. 신부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교황부터 시작을 하겠죠. 신부가 이거를 포도주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진짜로 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니에요. 믿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예. 그래서 진짜로 막 이렇게 화학 조성이 이렇게 바뀌냐고 카톨릭 신자한테 물어보는 건 그거는 심각한 조롱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죠. 근데 어쨌건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 의미 없는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그 나라 위인을 박은 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쌓아놓으면 돈이 아니고 멋있는 종인데 예술품인데 이거를 한국은행 국장님이 아니 한국은행 총장님이 한국은행 대체대주 부채를 딱 잡으면서 누구를 딱 주면 그 순간에 이게 돈이 딱 되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전율이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들은 이 인문학적 사고 체계에서 국가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개념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 국가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상징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공지성, 그러니까 이건 돈이야. 이건 돈이니까 이건 교환이 되는 거야. 너희들끼리도 교환하고 이거 나한테 갖고 오면 나도 교환해 줄게. 믿어라 이거. 이 공지성이잖아. 이거 돈이 가치가 있어. 이거 5만 원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이 공지성 하나를 위해서 정말 전쟁도 한 거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고시라는 어떤 관문을 통과한 그런 자격, 서기들을 뽑아가지고 그들한테만 어떤 걸 주고 거기에다가도 권위가 부족하니까 선거를 통해서 뽑은 사람이 그걸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게 해가지고 여러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국 같은 경우는 변호사 합격하면 이제 변호사에 합격했다라고 해서 좀 서민들은 이렇게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들었나 그런 가발 하나 주고 위그라고 하던데 그리고 이제 좀 부자들은 아주 좋은 아프리카산 말의 꼬리 털에서 나온 걸로 만든 가발을 주고 가발을 왜 써요? 그냥 이러고 우리나라 좀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권위를 단지 이렇게 시험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가발을 쓴 사람이 이렇게 판결을 하면 그거를 그 판결을 받는 사람한테 그게 생과 사의 문제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권위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권위를 만들어야 되니까. 네. 닮을 수밖에 없어요. 공지성이라는 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법도 필요 없고 국가가 잘 동원하는 폭력도 필요 없고 이런 해가지고 이제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피야 이런 의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인 거야. 이걸 여러분들이 문명사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이면 저처럼 완전히 감동입니다. 감동이 좀 가세요? 안 가죠? 예.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가란 무엇이냐? 국가의 공지성, 권위, 그다음에 종교를 지금은 막 이 과학이 발달했다는 착각 때문에 종교를 거의 무슨 동호회 정도로 아는데 아닙니다. 종교가 국가보다 선행된 개념이고 언제나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도덕이나 법의 근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동호 반복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오는 거는 우리 이성이 아니라 어딘가 절대적인 제가 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인문학은 별과 거울과 창이다 얘기를 했는데 어떤 별에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별에서.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허구일 수도 있고 허구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건 별에서 와야 되니까 그 의뢰가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문학을 공부하시고 이 대항해 시대를 깊이 공부하시고 대항해 시대에서 각 개별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좀 제발 가해 피해 관점만 갖지 마시고 문명의 전파라는 관점에서도 보시면서 문명 사적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명이 전파되는 관점이니까. 그래서 화폐 금융 시스템도 하나의 문명이니까 이 화폐 금융 시스템이 대항해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퍼져나갔고 사람들 어떻게 바꿨고 의식 구조를 어떻게 바꿨고 여러분들의 모습에 여러분 선조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의식이 자리 잡았고 여기서 또 어떤 편견이 잉태되고 있으며 그 편견이 여러분들을 또 어떻게 좀먹고 있는지를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렌지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타죠, 관점.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 보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의 모습도 이상하지. 물물 교환하는 소 끌고 갖고 하는 모습도 이상하지만 우리 모습도 진짜 이상한 거야. 그들의 눈에서 보면. 그게 다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음모론하고 다른 거예요. 비슷한 동역 얘기하고 비슷한 사건을 얘기하더라도 이 태도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비트코인은 일단 저는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퀘션이에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제 스스로가.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오스트리아는 아니거든요. 완전히 무정부주의적인 오스트리아는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통화론에 가깝고 케인즈도 제가 상당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뭐 원리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저간의 사정 같은 현실적인 어떤 사정 같은 걸 좀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거시적으로는 분명히 디플레이션이라든가 경색, 신용 경색 이런 거 갖고 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화폐 시스템이 언제나 단일한 시스템이었던 적은 없어요. 금이 있을 때 은도 있었고 구리도 있었거든요. 예.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코인판 아니에요? 비트코인만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온갖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이건 좀 이르지만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한테 해주고 싶어요. 화폐 시스템 공부하면 다 써요. 다 이렇게 교환돼 가면서. 거기서 누가 중심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지. 비트코인 일반 서민들 못 쓴다니까. 비트코인 이거 여기 봐. 여기 보고 다른 대항해 시대에 보면 정화가 있고 그 정화를 표현하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불태안, 태안도 있고 막 있어요. 예. 오도클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어쨌건 이 화폐 시스템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역사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하시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 겨울에 화폐 인문학을 제목이 좋다. 화폐 인문학 책을 하나 쓸까? 하여튼 화폐 인문학에 한번 푹 빠져보시라. 아주 그러면 비트코인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상한 막 포도주에다가 이상한 가발 쓰고 막 이상한 뭐 벗겨놓으면 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인데 거기다 가운을 입혀놓으면 우리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있어 보이고 거기다 졸업장 몇 개 이렇게 보이진 않게 하지만 이렇게 딱 달아놓으면 이제 딱 자격이 있는 거고 자격이 딱 이렇게 하면 이게 포도주가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화학적 조성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피로 딱 바뀌는 것처럼 종이가 딱 갇힌 돈으로 딱 바뀌는 거죠. 이상한 돈은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 그렇습니다. 금은 다를까요? 공부하세요.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예, 금도 비슷한 거예요. 뭐 반도체로 쓸 걸 후손들이 쓸 걸 알기 때문에 금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잖아요. 네. 금도 그냥 다 이런 것 속에 이런 어떤 종교적인 개념인 거예요. 금 자체도. 네. 그래서 비트코인의 힘이 뭐냐? 폭력도, 법도, 종교적 의뢰도 필요 없다. 와,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트코인을 종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의 행태는 종교성을 버릴 수가 없어.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를 봐도 종교적인 행태들이 나오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가장 탈종교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하고도 잘 맞을 수가 있어요. 가장 탈종교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시장에서 좀 인문학 강의를 해봤습니다. 좀 명징하진 않죠. 네, 제가 대가가 아니라서 명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태민입니다. 네, 비가 오는 날입니다. 저는 요새 이런 책을 읽고 있습니다. 피에 젖은 땅. 우크라이나를 다루는 건데 원제목은 블러드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워낙에 지정학적으로 비극적인 곳입니다. 밀 생산을 할 수 있는 유럽 평원에 입구의 곡창지대인데 1933년도에 소련의 스탈린에 의해 가지고 학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집단 농장화를 하면서 모든 씨앗을 뺏어가서 다음 가을에 뿌릴 씨앗까지도 다 가져가서 농민들을 굶어 죽였는데 이게 의도적이라고 보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소련이 의도적으로 굶어서 단식 투쟁을 한다라고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는 것도 반동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당시에 뉴욕타임즈의 특파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축소 은폐하기 바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미국이 소련하고 대탕트를 함으로써 히틀러 현상, 다시 말해서 유럽 중앙에서 발흥하고 있는 파시즘과 나치즘의 발호를 견제하려는 것이 굉장히 강했고, 실제로 이상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공산주의에 많이 경도돼서 영국 제국주의, 동맹인 영국 제국주의를 해체해야 하는 것이 더 큰 관심이었지, 소련의 부상은, 유라시아 대륙의 소련의 부상은
위협이 되지 않으며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다라고까지 생각했던 게 당시 미국의 엘리트들의 정서였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치즘이라는 것에 그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나치즘을 지지한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푸틴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했다라는 그 러시아 친러시아 쪽의 언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한국의 유튜버들의 그 아이디어가 제가 아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서 이 책을 소개받아서 읽고 있고요. 이 책을 읽으면 왜 우크라이나가 그 친나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그 러시아한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서쪽으로부터 그 히틀러가 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이렇게 사진이라는 앵글에 넣어놓고 보면 이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이 앵글을 좀 더 키우면 좀 다른 맥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유튜버들 중에 일부가 지금 그 오히려 러시아의 푸틴을 뭐 그 정의의 사도처럼 그리고 우크라이나나 서방을 그 악마처럼 그리고 있는 것은 선을 넘어도 좀 한참 넘었다. 제가 경고 차원에서 그런 짓거리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선을 넘어다. 그래서 국제 지정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체계적인 공부를 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 음모론에 빠지죠. 음모론에. 근데 저는 음모론 주장을 제가 일부 차용하더라도 저는 음모론이라고 안 하는 게 철학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는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인문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옆에 두고, 저도 제 비서 가져가서 제가 애장하던 그 메모가 담겨 있는 서양 철학사는 뺏겼는데요. 하여튼 그 버트란트 러셀의 서양 철학사는 왕복으로, 그게 한 15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왕복으로 한 4-5번은 읽어야 그게 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기초적인 철학 훈련이 PhD들도 안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분과를 넘어서면 음모론에 죄다 빠져버리죠. 음모론이 그럴듯하거든요. 스토리가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 저 원래 이 두껍죠 책이. 저는 원래 독서 습관이 사람마다 독특한 습관들이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분들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습관이냐면 여러 책을 읽습니다. 여러 책을 읽으면서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딱 잘라서 보면 4-5권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완주하는 거는 그 한두 권, 절반이 안 돼요. 그래도 나중에 다시 읽게 되고 하는데 늘 손해는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앞에 한 챕터를 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이 당했던 시련, 식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막 참상이 이제 드러나는데요.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비러시아계의 그 러시아에 대한 반감은 저것대로 또 맥락이 있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현실주의 국제정치라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고,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민을 사지로 몰아는 저런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외교나 이런 거는 철저하게 엘리트들이 담당하는 게 맞고, 이건 제 소신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뭐 이웃하고 다 전쟁해야죠. 죽창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정학이라는 게 이렇게 순진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아무튼 또 무슨 책을 읽고 있냐면 배틀 오브 브레튼 우즈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더블이라는 이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외서를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을 읽는 스타일은 이제 여러 책을 이제 오디오북으로 결제를 하고 듣습니다. 잘 못 들어요. 좀 제가 아는 분야는 잘 들리고 제가 모르는 분야는 잘 안 들리고, 오히려 소설이 잘 들려요. 일반 사회과학 소적은 오히려 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잘 안 들리지만 어쨌건 듣고, 이거는 내가 책으로 사서 봐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번역이 안 돼 있더라도 책으로 킨들에서 다시 또 구매해서 영어로 읽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되면, 책이 좋으면 다시 한국어로 읽죠. 대표적인 게 이제 피터 자이안의 The Disunited Nation이죠. 그걸 영어로 들었고, 나오자마자 들었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킨들로 받고, 그리고 이제 번역본도 읽었습니다.
좋아하는 책은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읽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은 그냥 서치용으로도 쓰고 합니다. 요새 이제 오독글 때문에 읽어야 될 책들이 산더미인데 지난 2달 동안 책 교정 작업을 하느라고 책을 못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산지는 꽤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자마자 소개받아 샀는데 읽기는 최근에 읽었는데요. 역시 좋은 책입니다. 저한테 책을 소개해주는 분들은 저보다 독서량이 곱하기 한 2, 3 정도 되시는 직업이 되게 좋으신데도 책을 엄청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체로 실패를 안 하죠. 책을. 아무튼 서론이 이렇게 좀 오늘도 길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팔아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조정을 받네요.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왜 호재일 수 있냐면 역설적으로 지난 몇 주 동안에도 계속 악재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2만 달러를 버텼다. 이것은 호재예요. 그래서 이번 뉴스도 이게 상승 모멘텀에서 온 뉴스인데 이것이 2만 달러를 꺾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이것은 호재입니다.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주죠. 이게 다 호재일 수 있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서 소개했던 바로 그 차트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높으니까 이런 이벤트에 좌우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듯이 비트코인은 사건이 아니라 상태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사건이 아니라 상태가 된 상태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를 하면 떠났던 이제 한 발 걸치고 있는 완전한 먹을 일도 있지만 이제 확신이 없어서 비트코인을 잡았다가 돈으로 바꿨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이 이게 관찰하다가 다시 모여듭니다. 마치 낚시터에 미끼를 던지면 이렇게 고기들이 모여들듯이 모여들어요. 그러다 이제 누군가가 발을 구르거나 이제 그림자만 붙여도 쫙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지 않는 그런 고래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좀 지켜보죠 며칠 동안. 아무튼 그 비트코인이 2만 달러의 그 테스트는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잘 견디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비트코인이 1만 달러대로 떨어질 것이고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자기의 꿈을 알려주면서 빚을 내서 투자해야 되냐라고 물어본 청년은 꿈에서 비트코인이 4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꿈을 꿨대요. 이제서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4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2가지 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반감기 이전의 고점 미만으로 떨어지진 않는다. 이번에 그래서 그 룰이 깨졌죠. 순간적으로는. 그런데 역시 그 룰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17,000달러가 순간적이었고 실제로 2017년도 12월이 17,000, 18,000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15,000으로 보는 게 맞고 17,000도 이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이라기보다는 순간 패닉이니까 의외로 그 룰이 지켜주는데 이거보다 더 강력한 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든지 3년을 찍어보면 그 3년 전보다는 언제나 그 높아 있습니다. 이 룰은 안 깨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3년이라는 걸 찍어보세요. 그러면 어느 시점보다도 3년 후에는 가격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한 번 깨질 뻔했던 게 2017년 1월이었어요. 그래서 2017년 1월이 왜 그랬냐면은 2014년 1월에 100만 원이 넘었었는데 2017년 1월에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질 뻔했죠. 올라갔다가 그 순간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2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투자하는 코인을 보시면 이런 룰을 지키고 있는가를 좀 보셔야 돼요. 이더는 애매한데 그래도 비교적 이더는 선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코인들은 비참합니다. 이 2가지 기준으로 보면. 이 2가지 기준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역사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기적이지 않냐 그렇지만 이 2가지 지표는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일 뿐이고 실제로 직관적으로는 더 명확합니다. 직관적으로는 비트하고 이더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 리플과 관련해 가지고 하할님이 이게 아이디가 하이하이군요. 하이하이님이 리플에 대해서 궁금증을 다루셔서 제이공님이 아주 리플 전문가시대요 쭉 달았고 또 주신이라는 분은 이거는 제가 댓글을 달려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안전성, 실시간 송금, 저렴한 수수료, 관리 통제, 지속성, 상호 운영성, 분산 탈중앙화, 유동성까지 모두 완벽 갖춰야 하는데 이거 이제 어디서 이 얘기를 뽑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준에 비트코인은 안 맞고 리플이 맞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자체도 저는 처음 들어봤고 뭐 어느
XRP 주창자들이 뭐 만든 기준일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리플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제가 미시적인 개인을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미시적인 개인 말고 이번에는 황제가 돼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시스템을 운영한다. 세계 시스템을 운영한다라고 생각하고 아예 그러면 미시적인 개인들을 무시하는 세계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화폐 시스템을 고민해 봅시다. 제가 지금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The Battle of Bretton Woods라는 책인데요. 그 케인즈하고 덱스터 화이트가 그 브레튼 우즈에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혈투를 벌였던 것을 좀 더 미세하게 보는 미시사입니다. 네. 이런 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 뭐 크게 보면 뭐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그 갈등이 있죠. 특히 덱스터 화이트라는 인물은 참 묘한 인물이죠. 이 사람은 나중에 소련의 스파이로 판명이 나는데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이 브레튼 시스템은 국가주의자들이 만들었어요. 쉽게 말해서 케인즈는 주류 경제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가주의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요. 덱스터 화이트 자체는 소련이 이상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네. 얼만큼 자기 조국을 배신해서 소련에 이익이 되게 했느냐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철학적으로 이 사람은 이상주의자, 소련이 경제를 발달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있을 때 미국의 언론들은 침묵했고요. 그 실상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공황이 너무 중요했거든. 그런데 미국의 대공황, 여러분들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시죠. 미국의 대공황이 벌어질 때 소련은 괜찮았다. 그거는 완전 낭설입니다. 그거는 소련의 선동에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놀아난 거고요. 특히나 미국의 리버럴들은 소련을 좋아했죠. 얼마나 좋아했냐면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도 좋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 소련하고 냉전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도 미국의 리버럴들은 소련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사회의 어떤 문화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사실 지식사회가 파산하고 통곡했죠. 그래서 갈 바를 잃었다 해가지고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별을 잃어버린 거죠. 별을. 그러니까 소련이 못 사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대충은. 그런데 별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소련을 좋아하는 미국의 대표와 그 철학 자체가 경제 철학 자체가 국가 권력, 정치적인 해결책을 지향하는 국가주의적인 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케인즈가 만나서 만든 것이 바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지금의 특히 리플 투자자한테는 제가 공부를 권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얘기 듣지 말고 특히 리플이나 XRP 쪽에서 하는 얘기를 듣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리플이나 XRP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 같더라도 그게 의미는 없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일단 지금은 XRP가 가격에서 보여준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한번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갔을 때 이렇게 날선 칼로 자신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는 이제 벗어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게 XRP주의자들이 얘기만 가지고는 국제송금을 고민할 수가 없다. 이 국제송금이라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죠. 어제 제 영상에 포인트를 바로 그렸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BIS나 뭐 이런 데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굳이 그 규칙을 만든다고 치자고 굳이 왜 리플을 써야 되죠? 예, 리플을 쓴다고 하죠. 굳이 왜 XRP 코인을 써야 되죠? 예, 이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댓글로 달으셔가지고 저를 뭐 논박하셔도 되는데 저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왜 리플을 쓴다? 리플의 뭐 기술이 훌륭하다. 오케이. 그럼 왜 그 코인을 써야 되죠?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비트코인마저도 그 비트코인이라는 장부하고 비트코인이라는 코인하고 구별되거든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하고 이더하고 구별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하고 XRP 이름도 다른데 리플을 써. 오케이. 근데 왜 XRP를 써야 되지? 뭐 이런 고민을 여러분 스스로 답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그런 논문은 지난 작년에 제가 올린 영상이 있어요. 그 앞뒤가 맞지 않으면 죽는 게임이다라는 데서 그 논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드렸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그 배틀 오브 브레튼 우즈도 여러분들이 뭐 시간이 나시면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만 들었는데 1챕터만 들었는데 뭐 제가 아는 내용이 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세계 황제다. 그러면 화폐라는 건 뭐냐면 규칙이거든요. 화폐라는 것 자체가 규칙입니다. 근데 이 규칙이 좋은 규칙이냐 나쁜 규칙이냐라는 거를 이 황제 입장에서는 세계 황제 입장에서는
미시적인 개인하고 전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좋은 규칙이고 무엇이 나쁜 규칙이냐라는 게 미시적인 개인의 수준에서는 자기가 성실하게 일한 것이 가치가 저장되고 이제 시간을 저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황제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황제 입장에서는 이제 양들이 개미들이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산출물을 더 많이 만들고 더 중요한 건 이 시스템을 붕괴시키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화폐라는 게 교환의 매개로 쓰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 규칙인데 이게 채권이라는 형태로 축적이 돼요. 채권이라는 형태로. 그러면 이 화폐라는 규칙을 만드는 황제는 이 채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이냐라는 그 문제를 안게 됩니다. 이 채권이 한쪽이 계속 채권을 쌓고 한쪽이 계속 채무를 쌓을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게 현실이라면 그 채권을 보호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채권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 규칙이 파괴되니까. 그런데 이 규칙이 파괴되기 전에 이제 신뢰를 잃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채권이 축적된 것 자체가 이 시스템을 파괴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황제 입장에서는 그 채권을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 채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화폐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황제 입장에서는 금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금은 자신도 구속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금은 오랫동안 사람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이 양들이, 이 백성들이 금을 가지고 황제가 규칙을 만들면 황제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네? 야, 이거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좋은 규칙입니다. 근데 이 금이라는 형태로 축적된 채권은 이 황제를 딛고 있는 황제가 지키고자 하는 이 시스템, 화폐 시스템만 황제가 지키고자 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 질서 같은 것들이. 국제 질서가 파괴되면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국제 질서라는 것 자체를 파괴시키지 않는 수준에서는 이게 좋은데, 국제 질서 자체를 위협하면은 그 금에다가 물을 타야 되겠죠. 그래서 채권을 무효화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 게 바로 이게 지금 거친 과정이지만 그렇게 온 게 지금의 화폐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역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라는 천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아예 금으로부터 자유를 주자. 그래서 금으로부터 자유를 주면 황제는 누가 구속하냐? 황제는 우리의 이성이 구속을 한다. 그래서 그 이성적인 아예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 장부 시스템을 고안하죠. 그게 방코르입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라는 장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화폐로 쓰는 아이디어는 이것이 아이디어 자체로 나타난 것은 비트코인이 아니고 브렌트 체제를 기한한 케인즈의 방코르죠. 세계 화폐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SDR이라는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황제 입장에서 이 좋은 화폐는 이 쌓인 채권이 이 시스템을 위협하기 전에 자기가 어떤 조종을 가할 수 있는, 그래서 조종을 가하더라도 이 양들과 개미들이 이것을 계속 가치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화폐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한데요. 어떤 장치가 필요하냐면 주제 사실을 백성들이 스스로 몰라야 돼요. 주제 사실이 뭐냐면 내가 그냥 아는 사실이 주제 사실이 아니라 내가 안다는 걸 상대가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공지성이라고 하는데 일부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알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플레이션의 의미를 경제학자들만큼 모른다면 그것은 주제 사실이 아니겠죠. 그런데 금 같은 경우에는 주제 사실이 미제세에 따르면 주제 사실에 가까워요. 왜 그러냐면 누구도 금을 공짜로 얻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금은 매장량이 있지만 쉽게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은 이제 없어졌고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주제의 사실인 거죠. 그런데 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전체 양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주제 사실이 아니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금융권에 포섭되어 있다면 금융권이 그것을 국가를 등에 업고 원래 하면 안 되는 짓이지만 없는 금을 매도 치면서 금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알 수 없고요. 그걸 주제 사실로부터 감출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매장 어디에 왕창 매장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16세기에 그 서반구를 남북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금을 막 발견했을 때 은이나 금을 막 발견했을 때처럼 그런 횡재가 있을 수도 있죠. 그것은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주제 사실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 더 좋은 주제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2100만 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부 비트코인 극단론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은 1비트코인 1비트코인이다 라는 주장을 만트라를 외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도 이면에서 주제 사실성이 좀 부족하죠. 왜냐하면
로스트 코인이 500만 개인지 600만 개인지 300만 개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혹은 저는 깜짝 놀랐는데 로스트 코인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냐, 단가 올라가니까. 예, 그렇죠. 그거는 맞아요.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스트 코인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로스트 코인이라고 알고 있는 게 쏟아져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거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그거는 엄청난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지.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로스트 코인이라고 가정되어 있었는데 50년쯤 지났어. 그래서 이거는 안 움직였으니까 로스트 코인이라고 가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쏟아져 나와. 100만 개가. 그러면 뭐 시장 박살나는 거지. 그래서 비트코인도 주제사실에 가깝지만 좀 부족하다. 아무튼 황제 입장에서는 주제사실을 유연하게 가릴 수 있는 화폐가 좋은 화폐죠. 왜냐하면 채권을 누적하다가 그 채권을 널리파이 하고 싶을 때 그럴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칸막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허가받은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춘 존재들, 정부라든가 정부 기구라든가 혹은 뭐 금융기구라든가 이런 데서만 자유롭게 다룰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그런 정화를 갖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비용이 들어가는 게 좋죠. 그래서 이게 명분은 뭐냐면 어느 한쪽에서 벌어진 코로나 같은 그런 경제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순식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칸막이가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거든요. 맞습니다. 그것도 일부 맞는데, 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면 이 채권 널리파이 하거나 뭐 인플레를 유발해가지고 경기를 활성화시킬 때 이 주제사실이라는 것도 하나의 장벽이 되지만, 주제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속아주는 거죠. 그 돈을 원래 가치대로 받아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을 환전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엑셀과 브레이크가 먹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일반 개인들이 외화나 정화라는 거는 이제 진짜 돈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원래 여러 화폐가 쓰이거든요. 여러 화폐 중에 그 화폐들이 근거로 삼는 그걸 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화를 아무나 접근하게 되면 이 통화나 이런 엑셀과 브레이크가 잘 안 먹어요, 이게. 그래서 이 일반 개인들은 제한이 돼야 되겠죠. 이 정화에 접근하는 게 제한이 돼야 됩니다. 이런 고민들을 한 게 바로 케인즈고, 이런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고민을 해서 만들어낸 게 지금의 브레튼 우즈 시스템입니다. 물론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시스템 브레튼 우즈 시스템이라고 부르지 않죠. 1971년도에 금창구를 닫았기 때문에 브레튼 우즈 시스템 이후의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달리 부를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규칙이 계속 그 다음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고정환율제는 아닌데 관리형 환율제죠. 관리형 환율제인데, 어쨌건 세계화폐를 교사시켰다, 세계화폐를 목졸라 죽였다는 차원에서는 70년 체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목표는, 제일 목표는 금에서 화폐성을 빼앗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한 건 루즈벨트 대통령도 동의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제국주의라는 게 기본적으로 제국이라는 게 채권 제국이기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운영할 때는, 세계 화폐를 운영할 때는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영국 자체가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전쟁 전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은 이게 수입 제국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을 해줘요. 그래서 놀랍게도 수출을 해가지고 무역 흑자를 쌓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서 무역 적자를 쌓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보호하는데 그닥 애정이 없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채권이 점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채권을 보호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죠. 이게. 그래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이게 우연의 산물로 브레튼 시스템에 동의한 걸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리한 거고, 오히려 1971년 이후에 금이 없다라는 게, 금이 화폐로 쓰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나 행운인 거죠. 미국이 운영하는 이 시스템의 입장에서는. 미국은 역사적 우연이기도 한데, 이게 채권 국가가 아니라 채무국이에요. 코어인데, 제국주의라고 하기에는 이 부분이 잘 안 맞아요. 중심부가 채권국이 아니라 채무국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이제 피터 자이안의 지정학 이론을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제 동맹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미국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제가 노바디라는 영화를 권했지 않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의 독특한 특징이 그 영화에 잘 나타나는데,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강의했던 A에서 B로다가 돈을 옮기는 게, 그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라는 것은
거시적인 존재, 세계를 운영하는 황제의 관점에서 좋은 돈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트코인을 외친 지 8년이 됐는데, 제가 막히는 질문이 뭐냐면, 제가 회피하는 질문이 있어요. 초창기부터 그랬습니다. 이 화폐금융론을 공부해서 이 통화론이라든가 케인즈를 배운 사람들은 제 1호, 제가 하는 그 비트코인 옹호를 들으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죠. 얼마 전에도 참 신선했는데 학생 한 명이 계속 걱정하면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채권을 널리파이 할 수가 없어서, 채권에 물을 탈 수가 없어서 디플레이션 화폐가 되니까 세계 경제가 폭망하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고민이거든요. 근데 참 이거는 정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민하는 그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황제들이 고민하는 거를 저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황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미시적 개인을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는 답해요. 아니, 그거를 모르고 했을 때 사람들이 속는 거지. 대놓고 하냐? 대놓고, 야, 디플레이션 화폐야, 비트코인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화폐로 니네를 양털을 깎아야 되는데, 니네가 양들이 디플레이션 화폐를 선택하면 참 우리 곤란하다. 이 얘기를 대놓고 하냐? 황제가 참 모양 빠진다. 이런 거거든요. 그거를 모르게 했을 때 속아주는 거지. 그걸 대놓고 하면 속습니까? 아무튼, 물론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모바일 혁명의 와중에 있고, BIS가 CBDC 보고서를 낼 정도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것은 비트코인이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모바일 혁명이 갖고 왔어요. 모바일 시스템이라는 게 세계체제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규모는 세계적인데, 세계적인 규모 차원에서의 거버넌스는 없거든요. 이 부조화가 이제 앞으로 세계 정치를 어떻게 운영할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뭐 환경 문제가 됐건, 지구 온난화 문제가 됐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됐건, 에티오피아 해적 문제가 됐건, 이 여파는 세계적인데 세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니지하는 문제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대표적이죠. 이 비트코인은 세계 정보가 있더라도 비트코인을 없앨 수가 없는데, 가뜩이나 찢어져 있는 정부들이 비트코인을 없앤다? 그래서 맨날 그런 가정 하잖아요. 전 세계 정부들이 담합해가지고 거래소를 없앤다. 그런 상상력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계 정부가 있으면, 뭐 비트코인만 문제겠어요? 세계 정부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세계가 다 바뀌는 세계입니다. 다른 평행 우주로 가는 거죠. 세계 정부가 없잖아요. 네. 그런 고민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럼 비트코인의 존재 의의는 뭐냐? 비트코인도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규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어려워하죠. 그런데 리플과 이런 기술의 문제로 이 문제를 뚫겠다는 것과 비트코인은 왜 다르냐 하면, 비트코인은 규칙의 문제라는 걸 처음부터 갖고 나왔고, 비트코인은 기술이 아니라 규칙이잖아. 하다못해 블록체인리스트들은 비트코인 기술을 후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규칙의 문제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놈의 규칙이 자연법처럼 자연물이에요, 자연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연물이다. 그래서 각 개별 정부 입장에서는 적응의 문제지, 저지하고 꺾고 없애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감옥에 보낼 대상이 없잖아요. 기소할 대상이 없잖아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언론들이 이렇게 세계의 주류적 관점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를 해오고 있는 거고, 그 결과물이 이 가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이 가격을 보실 때 저쪽에서는 비트코인을 저지하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 할 만큼 한 거구나, 할 만큼 해서 이 가격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머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머글들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지금까지 그냥 봐준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얘네도 괜찮네. 이제 앞으로 칼을 쫙쫙 갈고 나와가지고 이제 요리를 할 거야, 비트코인을. 뭐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는 루나를 약간 음모론을 좀 동원하자면, 이건 음모론이 아니라 사실 맞는 것 같은데, 뭐 얼개는 음모론이에요. 근데 저는 주류들이 손을 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손을 봤는데 그게 아주 정교하게 뭐 이런 여파를 생각했다기보다,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약한 고리를 한번 꺾으면, 급소를 딱 꺾으면 한번 와장창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몇 군데가 전화를 돌려서, 불법도 아니잖아요. 지금 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주식 가지고 이러면 난리 나는데 몇 군데 전화를 걸어가지고 공격 타겟을 정하고 들어간다 해서 들어갔겠죠. 그리고 온 겨울이 이 겨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참 걔네들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 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다 때렸냐? 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가격 2만 달러가 이렇게 견고하다면, 뭐 내일이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저 원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견고하다면 쟤네로서는 지금 다 한 겁니다. 다 했는데 이거죠. 다 했는데 전고점보다 높아. 그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참 강하죠. 물론 의외로 강합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